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에요. 출생은 서울에서 했지만 5살 때 충청도로 이사를 가서 사실상 서울에서의 어릴 적 기억은 남아있지 않아요. 충청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대학은 경기도에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도저히 못 버텨서 중간에 휴학을 했다가 영영 학교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자퇴라는 길을 걸었죠. 굳이 대학 졸업장에 사활을 걸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당시에는 컸거니와 저를 의도적으로 왕따시키고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과 동기들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불신에 걸렸었고 너무 힘들어서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충청도의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동네에 오래된 작은 슈퍼를 운영해 오셨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충청도행을 택하셨던 것도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서 운영해 오신 작은 슈퍼를 물려받기 위함이셨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결국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부모님께서는 할머니를 모시며 살아오신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건강이 날로 안 좋아지셔서 제가 대학을 자퇴하게 됐을 무렵에는 늘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서 계셨죠. 그래서 저는 집에 있기 싫어서 하루 종일 밖에 있고 싶은 마음에 일을 다녔어요. 빵집에서 매장 관리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어학원에서 자습실 감독 아르바이트도 했었죠. 오래 꾸준히 했더니 영어학원 선생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간단한 영어 문장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적성에도 썩 맞지 않았고 그저 집 밖을 나와서 적은 돈이나마 벌고자 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속으로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딱히 없어서 일을 다니던 때에 저에게 인연이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건데요. 남편은 원래 서울에서 일을 다니고 있다가 충청도로 파견 근무 같은 걸 나온 상태였어요. 사실 그건 남편이 간절히 원해서 충청도로 근무지를 옮긴 것이었다고 해요. 서울 본사에서 못된 인간들을 많이 만났고 화를 속으로만 누르며 혼자 앓는 성격인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몸 상태가 안 좋아졌대요. 사실상 충청도로 도피를 했던 것이었죠. 충청도로 와서 같이 일하게 된 어떤 분과 유독 친해졌는데 이분이 바로 제가 일했던 영어학원의 선생님과 오랜 지인이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 연결이 돼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가 금세 운명임을 알아보았어요. 저는 남편의 상처가 보였고 남편은 저의 상처를 보았죠. 아주 비슷한 듯 서로가 닮아 있었어요. 요란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연애였지만 연락을 이어가고 얼굴 보면서 데이트를 할 때마다 차곡차곡 감정이 쌓여갔죠. 자연스레 결혼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시댁 소개를 하자면 남편에겐 1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답니다. 남편보다 동생이지만 결혼을 일찍 했어요. 저랑 남편이 교제를 시작했을 때 시동생은 막 결혼한 새신랑이었으니 상당히 일찍 한 편이었죠. 시동생과 동서는 연상연하조합인데 동서가 5살 위입니다. 저보다 동서가 연상이에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연상을 만난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놀라셨다고 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거품 물고 반대하셨는데 동서가 강남 토박이인 거 알고는 흔들리셨고 동서가 본인 사업 준비 중이며 집안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거 알고는 완전히 넘어가셨대요. 시동생한테 절대 놓치지 말고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치셨다는 후문이 있네요. 동서가 좀 뭐랄까 고고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시동생은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머슴 느낌이죠. 그래서 조합이 괜찮았나 봐요. 저는 당연히 남편과 정식 교제하기 전이었으니까 시동생과 동서의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모든 결혼 과정을 동서네 집안에서 주도를 하고 비용도 거의 부담을 했대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랑 남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씁쓸한 미소를 머금으셨죠. 어디서 시골 촌뜨기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아휴, 그래. 어떻게 형제가 둘 다 대어를 낚을 수 있겠냐. 세상살이 그렇게 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이겠지. 무릇 바다에는 고래도 있지만 멸치도 있는 법.
별 수 없구나. 요컨대 동서는 고래지만 저는 멸치란 비유였죠. 그런데 그때가 시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시어머니께서도 아직 놀란 게 진정이 되지 않으셨던 것인지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저는 한마디 따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시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께서는 저랑 남편의 결혼 과정에 어마어마한 참견과 훈수를 두셨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대로 충청도에 머물러서 살았어요. 장남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툴툴대시며 순응하셨죠. 우리 작은 애가 워낙 장가를 잘 가는 바람에 똑 부러지고 멋이 넘치는 작은 며느리가 가까이 있으니 시골녀는 시골에서 그대로 살게 하는 수밖에. 듣는 시골년의 기분이 무척 상했으나 어차피 앞으로 멀리 떨어져 지낼 것인데 구태여 감정 상하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친정 근처에서 살고 싶어하는 저의 뜻을 남편은 따라주었고 본사로 안 올라가고 계속 충청도에서 일을 다니겠다 했어요. 저한테는 친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형부가 종교활동을 하셔서 언니가 그에 맞춰서 살다가 아예 캄보디아로 갔어요. 부모님께서 언니랑은 자주 연락을 하시지만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부모님 곁에 더 있어드리고 싶었네요. 그런 마음으로 서울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의 지인분을 통해서 빌라 전세 얻어서 신혼생활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살림하면서 매일같이 친정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시어머니께선 저랑 딱히 하실 대화도 없으면서 일주일에 3번은 안부전화를 꼭 하라고 하셔서 지켰거든요. 그런데 꼭 통화 중에 갑자기 혼잣말을 하시는 투로 이런 내용을 중얼거리셨어요. 불쌍한 우리 장남, 어쩌다 시골 촌년한테 발목 잡혀서 거기 눌러 앉았을까? 한창 젊은 나이인데 시골에 틀어박힌 장남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시길래 어느 날은 제가 왠지 자존심이 상해서 권유를 드렸어요. 여기 동네 좋아요 어머님. 시골이긴 해도 차 타면 10분 만에 번화가인걸요. 한번 날 잡고 놀러 오세요. 나는 태생이 서울 사람이라 암만 시골을 가봐도 영 좋은지를 모르겠더라. 아휴. 그런데 한숨을 쉬시면서 거절하셨고요. 저희 부모한테 주말마다 서울 올라오라고 채근하셨죠. 한 번은 올라가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요. 동서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좌불안석으로 동서한테 많이 바쁜가 보다고 애둘러서 조용히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고개만 끄덕였어요. 당황한 제가 사업 운영 잘 되고 있냐고 형식적으로나마 물어봤죠. 그러자 동서가 코웃음을 치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사업 얘기하면 형님이 뭐 알아듣기라도 하세요? 그 말 듣자마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명백히 저를 낮잡아보고 비웃는 투였으니까요. 이튿날 동서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었죠. 어제는 자기가 피곤해서 순간적으로 예민하게 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문으로 아니다, 충분히 이해한다, 갑자기 사업 얘기 물어서 미안했다고 부드럽게 답장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동서한테서 돌아온 답장은 네가 끝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서는 처음부터 이런 스타일이었네요. 저희 부부 결혼식 날에 동서는 신부 대기실로 와서 저를 아주 노골적으로 훑어보더니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건 좀 그렇다. 너무했네. 너무 별로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쳐다봐줬더니 동서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었죠. 형님 체형에 그 드레스가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서 혼잣말한 거예요. 마음 쓰지 마세요. 결혼식 날의 주인공답게 오늘 예쁘시네요. 이런 식으로 딱 잘라 수습하고 휙 돌아섰던 그런 사람이 동서였네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쳐다보시는 시어머니에 이어서 왠지 모르게 얄밉고 벽이 느껴지는 동서까지. 저는 결코 서울 나들이가 달갑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진 않았어요. 남편의 부서가 본사의 방침에 따라 충청도에선 없어지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일을 그만두든지 본사로 돌아가든지 양자택일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수년 겪어봤으니까
속에 담아두고만 사는 그 성격을 알았기에 떠봤죠. 혹시 본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면 솔직히 말해달라고요. 그랬더니 고민하면서 저한테 본심을 털어놨어요. 사실은 예전에 그렇게 쫓기듯 본사를 떠났던 과거의 내 모습이 나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아서 늘 속상했어. 그래서 본사로 돌아가서 보란듯이 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충청도의 조용한 동네에서 저랑 사는 것엔 불만이 없으나 본사에서 힘든 상황을 피해 도망쳤던 과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 남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랑 남편은 대략적인 짐을 챙겨서 우선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자연스레 흘러가더라고요. 시댁에서 지내며 저랑 남편이 살 집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각오를 다진 후였음에도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사는 건 고역이었답니다. 사흘 버티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모텔이든 호텔이든 나가서 지내고 싶다고요. 곧이곧대로 제 말을 알아들은 남편이 시부모님께 불편하니까 나가서 지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서운해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째리시며 저한테 말씀하셨죠.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살 거면 좋든 싫든 우리랑 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벌써부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네 멋대로만 굴겠다고 하다니. 시골 정서가 바로 이런 거니? 내키는 대로 하면 장땡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환경이 바뀌니까 너무 낯설어서 잠깐 투정을 부렸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런 게 을에 겪는 결혼 생활의 진통이겠거니 하면서 참았네요. 어른을 공경해야 마땅하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자꾸 저를 깎아내리실 때마다 속이 끓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장남이 집 때문에 전전긍긍을 하다니. 작은 애는 워낙 장가를 잘 들어서 아무 걱정 없이 아파트에서 사는데. 네? 어머님, 저희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도 월세 매물 나와요. 바로 그 월세라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 지금 세상에 어떻게 월세로 살 수가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니? 대신 저희는 대출 없이 집을 구하는 거잖아요. 대출비 갚는 거나 월세 내는 거나 다달이 나가는 액수는 그게 그건데요. 아우, 이런 멍충이. 괜히 고졸이 아니구나. 제발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렴.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정도가 돼서야 어디 쓰겠니? 그렇게 답답하시면 집 사는데 돈이라도 보태주시든가. 그럴 여력은 없으시면서 말씀은 참 잘하셨어요. 참고로 시댁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서울 북쪽의 브랜드 아파트였고요. 워낙 집값이 살벌했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 껴서 들어간 집이었답니다. 저랑 남편은 점 찍어둔 위치의 동네에서 월세 매물을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짜증이 치미셨나 봐요. 기어이 제가 쌀 씻고 있는데 뒤에 오시더니 제 뒤통수를 후리셨어요. 에라, 이 둔한 년아. 이거나 맞고 정신 차려라. 너무 기가 막혀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금세 혀를 쯧쯧하시면서 방으로 가고 계셨죠. 솔직히 그날 무슨 정신으로 식사 준비했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동서가 시동생이랑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동서한테 얼마나 아부를 많이 떠시는지 알고는 제가 새삼 깜짝 놀랐어요. 어찌나 빛이 나는지. 나는 현관에서부터 웬 탤런트가 걸어 들어오나 했네. 사업가의 카리스마가 물씬 풍겨오는걸. 시골 출신에다가 집에서 판판이 노는 애랑은 확실히 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 동서를 칭찬하시면 할 것이지 제 험담은 왜 끼워 넣으셨던 걸까요? 옆에서 제가 뻔히 다 듣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동서는 정정하지 않고 은근히 시어머니의 뜻에 동조했죠. 시어머니께선 동선의 가족들의 안부를 물으시는 걸 보고선 또 놀라고 말았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 이야기는 시어머니께서 단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몇 차례 친정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럴 때마다 듣기 싫으시다는 듯 에휴, 시골 냄새 이런 혼잣말을 하셔서 제가 멋쩍어서 그만뒀었죠. 저는 내심 시어머니께서 그런 종류의 사담을 안 들키시나 싶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고 강남 출신의 동선에만 궁금하셨을 뿐 충청도의 시골 동네인 저희 친정 이야기는 기피하셨던 것뿐이었네요. 씁쓸한 마음을 애써 눌렀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딴청 피우고 밥상 차릴 때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선 먹을 준비만 하고 있는 동서를 보면 저의 처지와 비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비교되니까 서러웠어요. 그러던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동남아 여행을 가시게 되었어요. 여행사에서 땡처리 특가로 나온 상품을 시어머니께서 사촌분들, 동네 친구분들과 모여서 가시게 된 거예요. 갑작스레 떠나게 된 여행길이라 더 설렌다면서 즐거워하시길래 남편과 상의해서 용돈 30만 원 드렸네요. 돈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선 화답으로 저에게 잔소리를 퍼부으셨고요. 나 없는 동안 기강 해이해져서 살림만 하고 퍼질 게 눈에 훤하구나. 청소는 잘해놨나? 밥은 때마다 차렸나? 내가 다녀와서 다 확인할 테니까 놀고 자빠질 생각일랑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동네마 여행길에서 가족들 선물을 사오겠다고 하셨는데 원체 시아버지께서 드시는 걸 조심하셔야 했던 데다가 다들 단 걸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건조 과일이라든지 먹는 걸로는 안 사오기로 했고요. 남편과 시동생은 둘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삭막하게 나왔답니다. 형제가 그런 면에선 참 닮았어요. 그럼 며느리들 선물이나 내가 알아서 챙겨와야겠구나. 시어머니는 그리 말씀을 하시며 여행길에 오르셨고 저는 내심 기대를 했었어요. 과연 어떤 걸 사오실지 궁금했는데요. 며칠 후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저랑 동서를 앞에 앉혀두시고 선물 증정 시간을 여셨어요. 우선 동서에게는 현지 감성이 물씬 풍기는 작은 손가방, 독특한 보석이 달린 얇은 팔찌, 그리고 샤넬 립스틱을 주셨죠. 제 차례에서 저도 비슷하거나 똑같은 구성으로 선물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는 부석거리는 소리와 함께 웬 비닐팩을 꺼내 드시더니 그걸 저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옛다, 내가 너 생각해서 가져온 선물이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기 그런데 이건 혹시 조개 껍질들인가요? 제가 두 눈을 의심했어요. 어림잡아 20개 전으로 보이는 조개 껍데기들이 비닐 안에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께선 저는 친언니가 비슷한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동남아 선물을 많이 받아봤을 테고 따라서 그런 건 사줘봤자 보람도 없으니까 바닷가에 조개를 주워오셨다고 하셨어요. 제 친정 이야기는 꺼려하시는 분이 제 친언니가 캄보디아에 있는 건 어찌 기억을 하셨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제가 알기론 동서는 바빠서 까먹었던 것인지 시어머니께서 여행 가시는데 따로 용돈을 안 드렸고 시동생이 지갑에서 10만 원 꺼내서 시어머니께 드리는 것만 봤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30만 원을 드렸건만 조개 껍데기들이 담긴 비닐을 만지작거리면서 얼굴이 뜨거워졌고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샤넬 립스틱의 색깔을 확인하고 있는 동서 옆에 제가 너무 초라했죠. 이게 보기에 색이 진하긴 해도 발라보면 안 부담스럽다고 거기 직원이 그러더라. 그리고 이런 색을 가끔 발라줘야 사업운이 들어온대. 그래요. 어머니 정말 센스 넘치세요. 내일은 바로 이걸 발라봐야겠어요. 동서의 반응에 시어머니께선 즐거이 손뼉까지 치셨죠. 그러더니 저를 보시고선 왜 이렇게 축제 분위기 축 처지게 울상이냐며 혀를 차셨어요. 저는 태어나고자 애를 썼죠. 왜? 너도 루즈 가지고 싶니? 네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런 루즈가 왜 필요하겠냐? 저는 입술에 바를 거 이미 많아서 괜찮아요. 저를 위해서 조개 껍질 모으셨을 거 생각하니까 저는 그 정성에 감사한걸요. 그거 내가 거기 가보니까 관광지라 그런지 한국인들 천지더라. 보니까 젊은 애들이 조개 껍데기 줍고 놀더니 다시 버리고 가려고 하길래 내가 가서 그거 놔달라고 그랬다. 심지어 시어머니께서 직접 주우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가 울음이 터지고 말았네요. 어머님 안 계신 동안에 저는 집안 구석구석 냉장고 안까지 청소 다 하면서 반찬 만들어 놓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지냈는데 솔직히 너무 서운합니다. 너는 서운할 것도 더럽게 없구나. 나이가 몇인데 눈물바람이야. 아우 머리 아파.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매사에 세련되지를 못하니? 그 촌발은 영영 씻을 수가 없는 거니? 가진 게 없는 시골 촌년이라서 그런지 소갈맹이도 간장종지가 따로 없구나. 이럴 거면 서울에는 왜 기어 올라왔어? 시골로 다시 돌아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간단히 짐을 재빨리 챙겨서 시댁을 나섰고 제 등 뒤에 시어머니께서 몹쓸 것이라며 욕을 남기셨죠. 그런데 동서가 저를 따라 나오더니 한마디 날리더군요. 그런 성숙하지 못한 태도, 감정에 휩쓸리는 행동 보기 안 좋네요.
가라앉으세요. 말씀 감사하지만 신경 안 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이보세요, 형님. 내가 형님보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났고 인생 선배임에도 형님 대우해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뭔 불만이 많으세요? 진짜 상대하기도 싫어서 동서를 무시하고 돌아섰어요. 정신없이 충청도 집으로 내려갔고 그제서야 휴대폰에 찍힌 남편의 부재중 전화들을 받죠. 남편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동남아 여행 갔다 온 기념으로 남이 준 조개 껍질을 선물로 주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보고 살 자신 없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어떡해. 대화로 더 풀어봤어야지. 오빠는 어머님이랑 대화 잘해서 잘 풀고 잘 살아. 나는 거기서 빠질게. 제가 기운 없이 대답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밤늦게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안 받았더니 카톡을 남기시더군요. 아들하고 이간질 시키는 며느리가 최고로 못된 며느리다. 근데 그게 너였구나. 이렇게 보내신 걸로 봐선 남편하고 싸우신 모양이었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친정으로 갔어요. 서울에 있어야 할 제가 아침에 등장하니까 부모님께선 깜짝 놀라셨죠. 저는 아무래도 이혼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있었던 일도 다 털어놨고요. 항상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신데요. 제가 눈물까지 눈에 매달고 심각하게 말하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더군요. 시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이유가 뭐냐고 아버지께서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서울 가서 월세집 보고 다닐 때부터 저를 깔보시는 게 심해졌고요. 강남이 친정인 동서랑 자꾸 비교당해요. 시골 출신인데다가 고졸인 제가 서울에서 변변찮은 직구에서 살 거라고 시어머니는 생각하시고요. 저 때문에 당신의 장남 인생이 구질구질해졌다고 질색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 자체가 불효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가만히 듣고 계셨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남편이 왔어요. 급하게 회사에 반차 내고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개 껍데기 선물은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끼리 대화가 끝난 후에 부모님께서 남편을 호출하셨어요. 우리 딸은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참에 사부인께서 염원하시는 대로 우리 딸보다 더 잘난 여자를 찾아볼 마음은 없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놀라고 말았는데 옆에서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저는 강남 출신 아내, 사업하는 아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이 사람 만난 거 아닙니다. 힘들 때 기대고 싶어서 만났고 서로 의지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장인어른. 그래, 그럼 됐네. 서울 올라가서 빨리 집부터 구해.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돈은 우리가 대줄 테니까. 예? 집값을 대주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괜히 노모를 모시면서 사는 집이 아니거든. 이 동네 이 지역에 우리 어머니 소유의 땅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 속된 말로 땅 부잣집이야. 남편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혀 있었고 저도 당황스러웠죠. 할머니께선 보통 황소고집이 아니신 분이라 돌아가실 때까지 무조건 재산을 한 푼도 손에서 내놓지 않으실 거라고 호언장담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제가 다 뻔히 알고 있는데 할머니 재산을 아버지께서 거론하실진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선 제 상황 듣고선 굳게 각오를 다지신 모양이었더군요. 할머니 설득에 들어가신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귀가 좀 안 들리시고 성격이 무진장 괴팍하세요. 남들 얘기 절대 안 들으시고 설득 당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겪은 일화를 저희 부모님께 들으시고는 기함하셨어요. 뭐시? 그 육실할 놈의 것들이 내 손녀를 업신여겨? 가방끈 짧고 시골 촌뜨기에다가 돈도 없다면서 무시를 해버렸다고. 이런 개같은 서울 촌년들을 보았나. 애미야, 삼거리 부동산 김씨 당장 불러와라. 팔아치울 땅부터 보게. 부모님께서 온갖 가머니설들을 읊어드려도 지난 세월 꿈쩍 안 하셨던 분이 할머니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재산 한 줌도 손에서 안 놓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마음을 돌리실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친언니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혀 재산 욕심 따위 없다면서 저보고 할머니께서 재산을 물려주시면 그거 혼자 다 써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쩐지
내가 지난달부터 처제 생각이 자꾸 만나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열심히 기도한 보람이 이렇게 돌아왔나 보다, 처제. 우리는 돈 욕심 없어. 다음에 우리가 한국 들어가면 맛있는 삼겹살이나 구워줘.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얼떨떨했네요. 저랑 남편은 시댁에 가서 몇 되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의 짐을 챙겼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사과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요구를 받아챈 건 남편이었네요. 이 사람 모욕하고 상처 주신 거 너무하셨어요. 이 사람 건드리는 건 저를 건드리는 거라고요. 저한테 동생보다 못한 형이라고 그렇게 저를 욕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돌연 제 뺨을 치셨어요. 부릅뜬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말이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기에 조개 껍데기 담긴 비닐봉지 그거 가져와서 부엌 싱크대에다가 퍽퍽 내리쳤습니다. 조개 껍데기들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죠. 와,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어머님.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는 행태를 부려? 어머님, 박살난 조개 껍질 붙이실 수 있으세요? 되돌려 놓으실 수 있으세요? 없겠죠. 그런 것처럼요. 저희 관계는 끝났습니다. 치라라고 자빠졌구나. 못 배워먹은 시골년이 끝까지 봐라 그래? 내 아들 서울에 두고 너만 내려가라. 처음부터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작은 며느리처럼 내가 기똥차게 잘난 며느리 네 자리에 새로 얻을 거니까 너는 이만 꺼져. 끝까지 발악을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셨죠. 분해서 미치겠다는 듯 발까지 동동 구르시며 말씀을 하신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온 남편이 조용히 얘기했어요. 엄마, 재수씨 집안보다 이 사람 집안이 더 잘 살아요. 우리가 욕심 안 내고 살아서 그간 지원을 안 해주신 것뿐이지 사실은 돈이 차고 넘칠 만큼 있는 집안이라고요. 뭐라고? 넌 갑자기 웬 뚝단지 같은 소리야? 얘네 집이 잘 살기는 무슨? 애써 부정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리고 무엇보다 눈동자가 한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얼른 짐을 마저 챙겨 들었고요. 저는 조개 껍데기가 박살난 봉지를 쓰레기통에 휙 처박았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을 때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나오면서 다짐했어요. 2번 다시 이 망할 시댁으로는 안 오겠다고 말이죠. 저희 부부에겐 천운이 따랐는데요. 갑자기 미국에 들어가게 된 분들이 한국에서 집을 정리해줄 가족이 마땅치 않아서 급처로 집을 내놓았던 거예요. 매물 나오자마자 발견하고 그쪽에 연락을 드렸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부부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던 분들이 제 친언니랑 형부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네 친척들이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인연이 또 어딨냐면서 1,000만 원을 더 깎아주셨네요. 당시에 그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의 상격이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웬만한 가전 가구들도 저희한테 넘기시며 팔아서 살림에 보태 쓰라고 하셨죠. 세상에 어쩜 이런 일도 일어나나 싶었네요. 친정에서 돈을 대주셔서 그 집 결국 구입을 했고요. 제 명의로 했어요. 남편이 공동명의 하지 말고 제 걸로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까 남편에 대한 애정, 신뢰가 더욱 강해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자존심 부리지 말고 사과하러 찾아와라. 이렇게 태도를 고수하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그 아파트로 들어간 거 아시곤 뒤로 넘어가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명의로 집을 샀다고? 도대체 네가 어떻게 마포구 역세권 아파트를 사들일 깜냥이 된단 게야? 어떻게 이런 일이? 친정이 원래 좀 사는데요. 서울 사람 기준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로 보일지 몰라서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 기준이 아니라 서울 사람 기준으로 봐도 제 친정이 부잣집이었나 봐요. 그럴 수가. 얘, 내가 집들이는 언제 가면 좋겠니? 너 전에 아기찜 좋아한다고 했던가? 아, 혹시 갈비찜이었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헷갈리네. 너한테 심하게 굴었던 것도 다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던 거란다. 이해하지? 제가요, 어머님 번호 차단하는 걸 깜빡해서 전화를 받은 건데 통화 끝나면 바로 번호 차단하려고요. 그동안 다채로운 추억 안겨주셔서 감사했고요. 성실하고 우직한 아들 키워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 아들 데리고 잘 살게요. 시어머니께서 거의 발작을 하시는 듯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셨는데
저는 이미 휴대폰을 귀에서 멀리 뗀 상태였어요. 느긋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면서 제 안의 채증이 사라지는 걸 느꼈네요. 남편이 워낙 무력한 스타일이긴 해도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성격이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치신 그 순간에 남편은 오롯이 제 편으로만 살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애가 타신 시어머니께선 얼마 후에 제 친정집을 찾아가셨어요. 한우 세트를 들고 가서 저희 부모님께 비셨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할머니께서 유독 상태가 안 좋으셨나 봐요.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잘못 걸리신 거죠. 너 누구야? 뭐 하는 년이야? 모르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오라, 그렇다면 네가 바로 도둑년이구나. 방에서 튀어나오신 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주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선 머리칼 다 뜯기셨대요. 그 광경 때문에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을 전해 듣던 저는 웃음이 나서 혼났네요. 아, 그리고 동서요. 몇 달 안 지나서 사업 망했어요. 동서는 애써 본전치기였다고 좋은 인생 경험이었다고 말했다지만 어느 날 시동생이 술에 잔뜩 취해서 남편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전말이 다 들통났어요. 사업 완전히 말아먹고 그거 사업 망해서 생긴 빚만 1억 7천이 넘어. 처가에서도 잔뜩 화가 나서 도와주기 싫어하더라. 이거 어떡하면 좋냐? 형, 나 요즘에 너무 힘들다. 세상에,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한 거였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는데 동서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형님, 서울 생활은 적응 다 하셨어요? 제가 맛집이나 쇼핑하기 좋은 곳들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형님 시간 편하실 때 같이 만나서 놀아요. 그나저나 형님, 카톡 사진 바꾸신 거 너무 멋지네요. 동서가 그토록 사근사근하게 굴 수 있는 사람인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알고 보니까 동선의 집안의 다른 건수가 겹쳐서 이래저래 상황이 어려워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동서. 근데 제가 워낙 시골 냄새 안 빠지는 촌년이라서요. 같이 다니긴 좀 어렵겠어요. 동서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만. 아주 유쾌하게 거절을 했건만 동서는 시동생을 방패로 써가면서까지 저와 가까워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 쪽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개 껍데기 선물의 충격이 희석되지 않네요. 제 진짜 배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빌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